어머니, 돈 한 푼 없으시고 이제 치매까지 걸려서 우리 애도 잃어버리셨잖아요. 이제 나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하늘을 찔렀습니다. 74 노모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떨궜습니다. 아들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서 못 참겠어요. 그날 정화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한 어머니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요양원에 난 불길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겐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꽃길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회사 회의실에서 전화를 받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아니, 그게 그녀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30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이 하원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가오니 하원 좀 부탁드려요.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정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데리고 올게. 걱정하지 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삐끗한 뒤로 날씨가 흐리면 더 아팠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서는 길, 아파트 현관에서 사회복지사 한소라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소라는 요양원 상담차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온이 하원하러 가요. 유진이가 바빠서.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애들 하원은 내가 제일 잘하지.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치원 앞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정화는 가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비 와서 좋아요. 7살 손녀는 장화를 신은 발로 무릉덩이를 통통 뛰었습니다. 가온아, 조심해. 미끄러워. 신호가 바뀌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유치원 앞은 하원하는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선생님이 주신 거 가방에서 꺼낼게요. 가온이 유치원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정화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화님이시죠? 다음 주 정기검진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정화는 수첩을 꺼내려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잠시만요. 날짜를 적어둘게요. 비를 피해 건물 처마 아래로 들어가며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오전 몇 시죠? 10시입니다. 공복으로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가온이 없었습니다. 가온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던 아이들 사이를 헤집으며 찾았습니다. 김가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고 작은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유치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온이 못 봤어요? 아까 할머니랑 나가셨는데요?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골목을 뛰었습니다. 문구점, 분식집, 놀이터, 젖은 운동화가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넘어졌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났지만 정화는 계속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찾으세요? 우산을 쓴 상인이 물었습니다. 손녀가, 7살 가온이가.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유진이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첫 마디가 엄마가 애를 어떻게 봤길래 였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전화 받느라 맨날 정신없다더니 설마 치매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현수도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1시간 뒤 가온이 발견됐습니다. 할머니, 경찰관이 가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편의점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온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져서 혼자 할머니 집 가려고 했는데 우리 가온이 정화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주소를 알고 있어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 버스 타려고 정류장까지 갔다가 길을 잃었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가 혼자 버스를 타려고 했다고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잠깐이었는데. 잠깐이면 다예요? 7살짜리가 비 오는 날 혼자 돌아다녔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쩍 이상하세요. 그게 무슨, 어제도 가스 불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제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현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불안해요. 전문가한테 진단받아보죠. 정화는 젖은 우산을 한참 동안 털었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온이만 할머니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대. 그만 먹고 들어가. 방문을 닫고 혼자 앉은 정화는 서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정화야, 우리 아들이 사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마.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되게 해야지. 20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무게가 유독 버거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정화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사람이 못 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정화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가온이었습니다. 작은 손에 그림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온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한테 줄 거 있어요. 가온이 그림일기를 펼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비 와도 우산으로 지켜줘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아래 큰 우산을 든 할머니와 작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나 찾아준 거 그렸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화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온의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아빠도 이상해요. 왜? 할머니한테 못되게 해요. 돈 얘기만 하고. 그 순간 정화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의 값은 가진 돈이 아니라 잡아주는 손으로 정해진다. 그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가온아,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옛날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대. 그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남들이 무시했어.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매일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아픈 강아지를 돌봐줬대.
그래서요?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해줬어.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대.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래, 사람의 값어치는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민 손에 있는 거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가온아, 학교 준비해야지. 뭐하니?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어요. 유진이 식탁에 요양원 팸플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이거 좀 보세요. 시설 좋은 곳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돼요. 정화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300만 원? 어머님 연금이랑 우리가 보태면 돼요. 현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거기 의료진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편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고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유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분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죠. 어제도 가온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엄마 나빠. 가온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래? 김가온,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화는 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가온아, 학교 가야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현수와 유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진짜로 치매 초기 같아. 어제도 그렇고. 맞아. 빨리 결정하자.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는데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 못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안전이 우선이지. 그것도 결국 돈 문제야. 간병인 쓸 수도 없고. 정화는 접시를 닦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진짜 짐이구나. 오후 정화는 낡은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식품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남편.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아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순자였습니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아들네는 잘하지? 응, 잘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까지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편 일찍 가서 아쉽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러게. 식품 가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들었니? 정화는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순자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녁 무렵 한소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 내 잘못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 한눈 판 거로 그렇게까지. 소라 씨,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죠. 소라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에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분이 참 힘드시겠다. 밤 10시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들 내외는 나를 짐으로 봤다. 하지만 가온이는 달랐다. 그 아이 눈에는 순수함이 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돈은 그 다음이라고. 펜을 내려놓으며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기로.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원하던 그 교육을.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날 아침 8시. 정화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첩 한 권.
그리고 가온이 그린 그림 몇 장.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머님 빨리요. 차 막혀요. 유진이 현관에서 재촉했습니다. 금방 갈게. 정화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현수가 짐을 들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온만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자주 놀러 갈게. 우리 가온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유진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온아, 할머니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재밌게 지내실 거야. 요양원 황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우중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슷한 표정의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버리러 온 죄책감이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3층 310호실입니다. 접수 직원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면회는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해요. 평일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급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화는 벽에 붙은 문구를 봤습니다. 가족은 함께 견뎌야 가족이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실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작은 옷장, 플라스틱 의자 하나. 창밖으로는 주차장만 보였습니다. 깨끗하네요. 유진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면 불편 없으실 거예요. 식사도 제때 나오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 깨끗하네. 정화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딱딱했습니다. 현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바빠서 못 오더라도. 괜찮아. 너희도 살기 바쁜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할 거 없어. 정화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가온이 학원도 가야 하고. 할머니, 가온이 울먹였습니다. 가지 마요. 같이 집에 가요. 가온아, 할머니는 여기서 지내야 해. 토요일에 와서 놀자.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유진이 가온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가온, 그만해. 할머니 힘드시잖아.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현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점심시간 12시.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노인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플라스틱 의자들. 급식소 같았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버렸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할머니가 씁쓸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제 1년째 면회 한 번 안 와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싱겁고 미지근했습니다. 반찬은 단무지와 김치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 음식은 늘 이래요. 맞은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식이라고 하는데 맛은 없어. 오후 2시 정화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휴게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또 상승. 서민들 한숨만. 아무도 보지 않는 TV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소라였습니다. 하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소라 씨. 여기서 일해요? 네, 실습 나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이렇게 됐네요. 소라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다 괜찮아요. 그때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날 버리지 마. 간호사가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김할머니가 요즘 자꾸 저래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요? 저녁 6시. 정화는 침대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여기는 깨끗하고 조용하다. 하지만 왠지 차갑다. 간호사들은 친절하지만 눈빛은 사무적이다. 저녁은 된장찌개였다. 싱겁고 미지근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가온이가 보고 싶다. 울면서 가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미안하다, 가온아. 할머니가 못나서. 하지만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다. 현수와 유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남편이 원했던 그 교육이 이제 시작됐다. 밤 9시 소등 시간. 옆 침대 박씨 할머니가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했다며요? 네. 예전에요. 나도 거기서 장사했어요. 김밥 팔았죠. 정화 씨네가 더 잘 됐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돈 없어서? 아니에요. 그냥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박씨 할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짐은 무슨, 다 핑계죠. 자식들이 버린 거예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실려가는구나. 여보, 첫날 밤이에요. 춥고 외롭지만 견딜만해요. 당신이 그랬죠? 사람이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 아들도 이제 그걸 배워야 해요. 정화는 낡은 담요를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친척 모임이 유진의 사촌 언니 집에서 열렸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친척들의 수다 모임이었습니다. 유진아, 커피 좀 더 마실래? 사촌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언니. 유진은 한숨을 쉬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잘 계셔? 네. 요양원에 계세요. 친척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편찮으신가? 유진이 머뭇거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돈도 부담되고 해서 모셨어요. 아이고, 그럼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겠네. 그러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둘째 사촌이 혀를 찼습니다. 현수 씨 퇴직금도 별로 없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창이 그러던데. 회사에서 밀려났다고. 셋째 사촌이 거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요즘 요양원비도 비싼데. 우리 시어머니도 치매 오면 바로 보낼 거야. 맞아. 집에서 모시면 온 가족이 고생이야. 한편 같은 시각 요양원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 310호 정화 씨 알아? 박 씨 할머니가 휴게실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분이요? 맞아.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사람이야. 김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박 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거기서 김밥 장사했는데 하루는 시장에 불이 났거든. 어머, 큰일 났겠네요. 그런데 말이야.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정화 씨네 가게에 보험 들어 있었대. 타이밍이 참 묘하지 않아? 설마 일부러? 누가 알아? 돈 때문에 무슨 짓 못하겠어?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화 씨가 보험 사기했다며? 시장에 일부러 불을 질렀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기 왔대? 자식들이 알고 버렸나 봐. 정화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들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박 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옛날에 시장 화재 때 있었어요? 정화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있었죠. 왜요? 아니, 그냥 큰 불이었다면서요? 남편이 그때 연기 많이 마셔서.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보험은 들어 있었겠죠? 무슨 말씀을? 요즘은 다들 보험 들잖아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녁 한소라가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양원 생활이 힘드시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정화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다들 친절해. 소라는 무언가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라 씨. 네.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소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밤이 되자 정화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내가 보험 사기를 했다는. 웃기는 일이다. 그날 화재로 남편이 폐를 다쳐서 결국 보험금은 병원비로 다 썼는데,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온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가온이. 할머니도 보고 싶어. 내일 갈게요. 엄마가 바쁘대도 혼자 갈 거예요. 아니야, 엄마 아빠랑 같이 와.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거기 재밌어요? 정화가 창밖을 봤습니다. 응, 재밌어. 친구들도 많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 손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사람들이 날 보험 사기범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사람들 구하다가 그 일로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모르나 봐요. 다음 날 일요일, 현수와 유진이 왔습니다. 가온은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있어. 가온이는 감기에 걸려서. 유진이 둘러댔습니다. 그래, 많이 아파? 별거 아니에요. 약 먹고 자고 있어요. 현수가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고맙구나. 서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어색한 만남. 엄마.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없어. 다 좋아. 정말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정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친절해. 걱정하지 마.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가봐. 두 사람이 떠난 뒤 정화는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 보험 사기범이라는 누명까지 쓰면서. 하지만 괜찮다.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니까. 새벽 2시,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은 연기,
아이의 울음소리, 무너지는 기둥, 왼팔의 화상 흔적이 욱신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지른 사람일까? 정화는 이불을 걷어올리고 팔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아침 6시, 요양원 식당. 정화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기 온다. 조심해. 한 할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여기 들어왔나 봐. 그런데 왜 이런 싸구려 요양원에 있지? 정화는 묵묵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국은 여전히 싱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할머니, 가온이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가온아, 학교는? 오늘 재량 휴업일이에요. 엄마 몰래 버스 타고 왔어요. 가온이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할머니 힘내세요. 가온이 할머니 최고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가온이 약과 봉투를 꺼냈습니다. 용돈 모아서 샀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이상한 말해요. 할머니가 나쁜 일 했다고. 거짓말이죠? 가온아, 넌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는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됐어. 하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유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김가온,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어머님도 그래요. 왜 애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한 적 없어. 가온이가 혼자. 됐어요. 가온아, 가자. 유진이 가온을 끌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치매 환자는. 오후 정화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계셨네요. 한소라였습니다. 바람 쐬러 올라왔어요. 어머님, 그날 화재.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 가게 아이가 불 속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9살이었죠. 그래서 구하신 거예요? 네. 아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혼자 키우는 아이였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 아이 아버지를 찾아야 증명이 되는데. 조용히 살고 싶을 거예요. 소라는 정화의 왼팔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정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면 충분해. 밤 9시 박씨 할머니가 떠들었습니다. 정화 씨는 내일도 면회 안 오겠지? 보험 사기범 엄마 누가 보러 오겠어? 정화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온이가 왔다. 세상이 다 나를 의심해도 그 아이만은 날 믿어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가끔은 억울하다. 여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게요. 2달째 접어든 토요일 오전. 정화는 면회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오네요. 간호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쁠 거예요.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유진도 이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양원비만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뿐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화는 방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입소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수첩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지, 하나는 뭔가 복잡한 문서,
마지막 하나는 공증 서류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화야,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 우리 아들 현수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이것을 숨겨둬.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읽는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내가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현수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알 거야. 두 번째 서류를 받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잘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문서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증 서류였습니다. 본인 사망 시 모든 권한은 배우자 이정화에게 있다. 변호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한소라였습니다. 들어와요. 정화는 급히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면회 안 오셨네요. 소라의 표정이 안타까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바쁜가 봐요. 어머님, 소라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화재 사고 때 구하신 아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정화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네. 지금 24살이 됐대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닌다고. 어머니 은인을 찾고 있대요. 그래요? 정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니 됐어요. 소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왜 거절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때가 아닌가 보다. 현수는 여전히 돈만 아는 사람이다. 언제쯤 깨달을까? 그래도 구한 아이가 잘 자랐다니 다행이다. 직장인이 됐다니 다행이다. 밤 9시 박씨 할머니가 또 떠들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면회 안 왔죠? 보험 사기범 엄마는 자식들도 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박씨, 그만해요. 증거도 없이 왜 그래요? 놀랍게도 김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나도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15년 전 그 화재 때 정화 씨가 아이 구한 거 다 알아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 씨가 불길로 뛰어들어서 9살 아이를 구했어요. 자기 팔 다 대면서도 박씨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여보, 오늘은 좀 위로가 됐어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수가 사람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흘 후 토요일 오전 10시 할머니, 가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작은 손에는 편지 봉투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온이 또 혼자 왔니? 네, 엄마한테 친구 집 간다고 했어요. 가온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안 들켰죠? 정화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손녀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할머니 좋아하는 참치김밥. 보자기를 풀자 삐뚤빼뚤한 김밥이 나왔습니다. 재료가 삐져나왔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지예요. 이번엔 저 혼자 썼어요. 정화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돈 때문이래요.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가온 올림. 우리 가온이가 글씨를 참 잘 쓰네요.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때 한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가온이 왔네요? 소라 언니. 가온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라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가온아, 혼자 오면 위험해요. 다음엔 언니가 데려다 줄게요. 진짜요? 고마워요. 정화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소라 씨도 먹어요. 가온이가 만들었대요. 셋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흩어지고 김이 풀렸지만 정화에겐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가온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그래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소라가 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민준이가요. 민준이 엄마가 그랬대요. 정화가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온아,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인데. 할머니는 착한 사람인데. 한편 같은 시각 현수의 집. 또 요양원비야? 유진이 통장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300만 원. 매달 이거 언제까지 내야 해? 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차라리 뭐. 아니야. 말 안 할게. 가온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워요? 가온아,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온은 방문을 닫고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 빨리 집에 와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은 맨날 싸워요. 밤 10시 요양원.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온이가 김밥을 만들어 왔다. 그 작은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집에서 자꾸 싸운다니 마음이 아프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구나.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요양원이 술렁거렸습니다. 2층 김할머니가 금반지가 없어졌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누가 가져갔어?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침착하세요. 찾아드릴게요. 30만 원짜리 금반지야. 며느리가 준 거라고. 그때 박씨 할머니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정화 씨가 2층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정화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2층에 가신 적 있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김할머니가 부르셔서 잠깐. 반지 보셨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상하네요. 정화 씨가 간 다음에 반지가 없어졌다니. 화요일 오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보험 사기범이 이번엔 도둑질까지? 돈이 궁해서 그런가 봐요. 아들이 요양원비도 제대로 안 준대요. 식당에서 정화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 옆에는 앉기 싫어요. 한 할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묵묵히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된장국을 떠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들었어요.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소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증거도 없이. 소라 씨, 그냥 놔둬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할머니가 베개 밑에서 금반지를 찾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었네. 베개 밑에.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할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정화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만 여전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화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뒤를 돌아보니 2층의 김할머니였습니다. 정화를 의심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김할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그런 사람 아닌 거. 정화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무서웠어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다들 어머님 욕할 때 저도 끼고 싶었어요.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서는 혼자가 되면 끝이에요. 아무도 말 안 걸어줘요.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정화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외로우니까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다 망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서 금요일 오전 한소라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찾았어요. 뭐요? 박성준 씨요. 화재 때 구하신 아이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라 씨, 정말 안 만나도 돼요. 하지만 대신 부탁이 있어요. 정화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가온이를 좀 지켜주세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온이가 걱정돼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엔 도둑으로 몰렸다. 하지만 김할머니와 화해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비겁하게 만드는지 알았다. 소라 씨가 가온이를 지켜주기로 했다. 다행이다. 그 아이만은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여보, 조금씩 견뎌가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던 그날이 올 때까지. 금요일 오후 2시, 박씨 할머니가 휴게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그 정화 씨 아들 말이야. 어머니를 치매라고 버렸대. 돈도 안 주고. 정화는 복도를 지나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지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요양원비만 겨우 내고 있대. 면회도 안 와. 불쌍하지 뭐야. 박 씨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러 정화가 듣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야? 금반지도 훔치려 했대.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은 방 쓰기도 싫어. 전화를 끄는 박 씨가 정화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동네방네 다 알 거예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소문이 요양원 밖으로까지 퍼질 것입니다. 주말 토요일, 현수는 회사 동료 김대리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다며? 응, 그런데 왜? 아니,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거기 계신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돈도 안 주고 버렸다고. 그리고 뭐? 보험 사기범이라는 소문도 있다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전화를 끊고 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니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유진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들었어. 마트에서 수군거리더라고. 불효자로 소문났대. 어머니를 돈 때문에 버렸다고. 그게 우리 잘못이야? 어머님이 가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남들은 몰라. 우리가 쫓아낸 걸로 알아. 유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가 요양원 가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월요일 아침, 현수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들 쳐다보다가 눈을 피했습니다. 김현수 대리, 부장이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자네 어머니 일로 소문이 좀 안 좋더군. 현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도 이미지라는 게 있어. 특히 자네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정부 관련 사업 아닌가. 부장님, 그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위에서 결정한 거야. 네. 현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2년째 준비한. 나도 어쩔 수 없네. 상무님이 직접 지시하셨어. 가족 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다고. 현수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네,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제외됐어.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야. 부장님,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어. 부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 어머니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거든.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가요? 확인도 안 된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현실이지. 특히 우리 같은 대기업은 더해. 임원들 눈밖에 나면 끝이야.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자네도 조심하게. 이 상태로 가면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수도 있어.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화요일 저녁, 유진의 친정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니 엄마 마음이 아프다.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 사기범이라는 얘기, 그거 진짜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그래도 이런 얘기가 돌면 너희 집안도 우리 집안도 다 힘들어지잖아.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 친구들도 물어본대. 사돈이 그런 사람이냐고.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마트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우리 딸이. 친정엄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거야? 이런 소문이 그냥 나는 건 아니잖아. 엄마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너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단지 요양원에 계시는 것뿐인데.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니? 정말 치매 때문이야? 그게. 유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진아,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 뭔가 더 있는 거지?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가온이 다가왔습니다. 가온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때문이죠?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닌데.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김가온, 할머니 얘기 좀 그만해. 엄마 미치겠어. 가온이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그런 엄마를 처음 봤습니다. 수요일 오후, 현수와 유진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석 달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수야, 유진아. 오랜만이네. 정아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문이에요? 현수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무슨 보험 사기범이라고요. 우리가 돈 때문에 버렸다고요.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퍼뜨린 게 아니야. 그래도 엄마 때문이잖아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현수가 주먹을 떨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총 받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정말 미안해. 차라리 유진이 입을 열었다가 말았습니다. 차라리 뭐? 아니에요. 됐어요.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계세요. 더 이상 우리 인생 망치지 말고. 두 사람이 나간 뒤 정아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 그날 밤 정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현수와 유진이 왔다. 화가 많이 났다. 나 때문에 욕먹는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다. 바닥을 쳐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깨달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한 달 후 월요일 아침 7시 현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독촉장, 그리고 요양원비 청구서 300만 원.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생활비는. 유진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그거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 실적 압박은 심해지고 보너스는 깎이고 나도 마트 시급으론 한계가 있어요. 유진이 한숨 쉬었습니다. 가온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잖아요. 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데. 그때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김현수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연체되셨습니다. 아, 네. 이번 주까지는 입금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현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집까지 잃을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그런데 엄마 요양원비를 끊을 수도 없고 차라리 어머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형편이 이렇다고.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오겠다고 하실 텐데 집에 모실 여력도 없어. 화요일 저녁 가온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학원 못 가게 됐어. 왜?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원비 3개월 밀렸다고. 다른 애들 앞에서. 유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엄마가 이번 주에 꼭 낼게.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현수가 가온을 안으려 했지만 가온은 피했습니다. 아빠도 싫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기만 해. 가온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목요일 오후, 현수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대출금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팔면 요즘 매물이 안 나가요. 6개월은 잡으셔야 할 겁니다. 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만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현수와 유진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현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요양원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가온이 학원도 못 보내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더 싼 요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뭐라고요? 공립요양원이면 훨씬 싸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유진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시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거리에 나앉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토요일 아침, 가온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가온아, 토요일인데 어디 가니? 도서관이요. 이제 학원 못 가니까 혼자 공부해야죠. 7살 아이의 말에 현수와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온아, 괜찮아요. 나 이제 돈 안 쓸게요. 용돈도 안 받을게요. 가온이 나간 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런 걸 느끼게 하다니. 나도 미치겠어. 현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선 돈 걱정만 하고 차라리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차라리 뭐?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현수는 요양원 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걸.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엄마,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3시 요양원에 급작스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야, 모두 대피하세요. 2층 전기실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불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화는 3층 자기 방에 있다가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큰일이네. 복도로 나가보니 이미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치매 병동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정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어린이날이라 요양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은 공립요양원 이전 서류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이야, 엄마 어디 계세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무작정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화 어머님, 유진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3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못 움직여요. 치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은 채 복도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화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화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현수야, 여기야. 엄마, 위험해요.
빨리 나가요. 이 할머니부터 혼자 못 움직이셔. 정화는 끝까지 휠체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부터 나가요. 안 돼. 사람이 먼저야. 그때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에 탄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화가 휠체어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조각이 정화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아, 엄마. 현수가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빨리 나가자. 셋이 힘을 합쳐 휠체어를 끌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더 짙어졌고 불길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휠체어 할머니를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정화가 뒤따르려는 순간 다시 3층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302호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정화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안 돼. 현수가 막았습니다. 나 가야 해. 엄마 제발. 죽을 수도 있어요. 정화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네가 날 버렸을 때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충격적인 한마디에 현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 정화는 다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수도 따라갔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302호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현수가 할아버지를 들쳐 업었습니다. 정화가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쪽이야. 빨리. 복도 끝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퇴로가 막힌 것입니다. 안 돼. 유진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정화가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비상계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비켜요. 현수가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쾅! 문이 열렸습니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탈출로였습니다. 빨리. 네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화의 등은 화상으로 쓰라렸지만 참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료진, 여기 환자 있어요. 할아버지는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정화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엄마 등이. 현수가 울먹였습니다. 정화의 옷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괜찮아. 살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됐어요. 박씨 할머니가 담요를 두른 채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 나를 구해준 거예요? 아까 휠체어에 있던 할머니가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동안 정화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죠. 사람이니까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병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화가 다시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읽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먼저 떠나 미안하다. 우리 아들 현수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남긴 것을 숨겨둬.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어요? 정화는 화상 입은 현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보여준 그 손이야. 남을 위해 기꺼이 다치는 손.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하던 거야. 유진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기를. 정화는 편지를 이어 읽었습니다. 사람됨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남긴 걸 받아라. 그게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전 정말 못됐어요. 엄마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일어나. 정화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사과는 됐고 이제 실천이 남았어. 어떻게 해야 해요? 1년이야. 1년 동안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반성일기 쓰고 가온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 유진이 놀랐습니다. 1년이요? 그래. 돈의 노예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남긴 게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하지만 그때도 내가 돈만 바란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가온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그건 너희 부모님이 1년 뒤 증명하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솔아였습니다. 어머님, 손님이 오셨어요. 뒤따라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정화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너, 그때 그 아이, 네 할머니, 15년 전 시장 화재 때 구해주신 아이예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인이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괜찮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지금은 소방관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수와 유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저를 구하시다가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왼팔에 아직도 흉터가 있으실 거예요. 유진이 정화의 팔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만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박씨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화재 때 정화가 구한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화 씨, 박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험 사기범이라고 소문낸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질투해서. 박씨, 이제 그만해요. 아니에요. 다 말할게요. 박씨가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영웅이에요. 화재 때마다 남을 먼저 구하셨어요. 남편분도 그러시다가 돌아가셨고요. 현수가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을 구하시다가. 정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시장 화재 때야. 내 아버지는 5명을 구하고 6번째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엄마. 현수가 오열했습니다. 제가 진짜 돈에 눈이 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화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됐어. 늦지 않았어. 일주일 후 요양원 회의실. 정화는 가족들과 한솔아 그리고 요양원장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유산 상속 조건을 공식화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와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려줄 게 있어. 정화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성진식품의 창업주였어.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와 유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진식품이요? 그 중견식품회사? 그래. 정직떡볶이라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의 성진식품을 만드신 분이야. 유진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나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야.
20년 동안 조용히 지분만 가지고 있었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야. 아들이 먼저 사람이 될 때까지 숨기라고 하셨거든. 정화는 주식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는 지분 35%, 현재 가치로 200억 정도 될 거야. 현수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화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1년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요양원 봉사. 정화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매일 반성일기 작성 후 소라 씻게 제출. 셋째, 가온이와 주말 봉사활동.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돈이 있는데도 굳이.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돈이 있을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거든. 부자가 되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봐야지. 유진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위반 시 상속권 박탈. 정말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돈이 목적이면 지금 포기해. 하지만 사람 되는 게 목적이면 도전해봐. 원장이 거들었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그런데도 이런 조건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소라가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참으셨는지. 내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 돈은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고. 그래서 하성그룹도 직원 복지가 최고지. 현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전 이미 결정했어요. 돈이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요. 나도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배우고 싶어요. 가온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부자예요? 아니야, 가온아.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럼 좋아요. 할머니랑 계속 김밥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가온의 순수함이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와 유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1년 뒤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그래. 믿는다. 정화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설립한 장학재단이야. 사람 먼저 재단. 매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있지.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 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이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다시 남을 도우며 살고 있지. 유진이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1년 후에 증명하면 맡길게. 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뭔지 알겠어요. 뭐니?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정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시작이에요. 현수가 사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엔 당신처럼 될 거예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1년 후 52주가 지났습니다. 요양원 강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수와 유진의 1년 봉사 수료식이었습니다. 현수 씨 365일 개근입니다. 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찾아뵙고 주말엔 성실히 봉사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 씨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식사 보조에 탁월했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소라가 1년간의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두 분의 반성일기를 매일 읽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소라는 두툼한 일기장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현수 씨의 300일째 일기입니다. 오늘 김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슴으로 느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격려였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유진 씨의 200일째 일기도 읽어드릴게요. 오늘 치매 할머니가 나를 딸로 착각하셨다. 예전이라면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진짜 딸처럼 안아드렸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 여기 있다. 박씨 할머니도 박수를 쳤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유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못났었죠. 정화가 일어섰습니다. 1년 전 화재 속에서 너희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해. 돈도 체면도 없이 오직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 그게 진짜 너희 모습이야.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야. 정화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는 1년 동안 정말 변했어. 성진식품 대주주의 아들이 200억 상속자가 매일같이 허리 숙여 봉사했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래. 돈은 사람을 위해 쓸 때만 가치가 있어요. 그걸 배웠어요. 유진이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가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는 씩씩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매주 엄마 아빠랑 봉사했어요. 우리 가온이가 제일 열심히 했지. 그런데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요. 정화가 가온을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현수가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하성그룹 지분이야. 이제 내가 관리해. 하지만 잊지 마. 이건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야. 알아요, 엄마. 정화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람 먼저 재단의 이사장 임명장이야. 유진이 내가 맡아줘. 유진이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1년 동안 지켜봤어. 너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더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박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소방관이 되어서 남을 구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그래, 고마워. 너 같은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지. 수료식이 끝나고 정화는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정말 집으로 가는 거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사람이 됐으니까. 대문을 나서며 정화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1년을 보낸 요양원이 이제는 정겹게 보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정화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다 같이 여기 와서 봉사하자.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야. 네. 가온이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와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봄비가 내리는 오후 3시. 요양원 정원 벤치에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현수가 어머니 위에 우산을 높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비 안 맞아요. 화상 흔적이 남은 손이었지만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1년간의 봉사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현수야, 내 손이 참 예쁘구나. 정화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손만 하겠어요? 유진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김밥 만들어 왔어요. 가온이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요. 어머, 예쁘게도 쌌네. 1년 동안 어르신들 도시락 싸다 보니 실력이 늘었어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온이 할머니 품에 기대어 책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값은 돈으로 매기지 마라. 우리 가온이가 벌써 그런 책을 읽네?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잊으면 안 되니까요. 정화는 미소 지으며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성진식품의 상속자들이 비오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200억을 가졌지만 소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 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잊지 마. 회사가 커질수록 초심을 잃기 쉬워. 알아요. 그래서 매주 봉사를 계속할 거예요. 땅바닥부터 다시 보는 거죠. 유진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사회공헌팀을 만들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그래. 너희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한소라가 멀리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재단 장학생 중에 의대 합격자가 10명이나 나왔어요. 모두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현수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소라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성진식품이 올해의 중소기업 사회공헌상을 받았어요. 기사를 보니 20년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기업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난 그저 기다렸을 뿐이야.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다. 가온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7빛깔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만 뜨죠? 그래. 힘든 일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단다. 현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잠깐. 정화가 멈춰섰습니다. 저기 봐라. 요양원 입구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아들 내외였습니다. 1년 전 자신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다만 그걸 믿고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가온이 그 가족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여기 계셨어요. 어색해하던 가족이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묘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뜻을 다 이뤘어요. 현수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가요. 현수가 우산을 접었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으니까. 그래, 가자.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지개 아래로, 집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들이 떠난 벤치에는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비를 위해라는 메모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잡아주는 손으로 정해진다. 이것이 정화 할머니가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도 돈과 체면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가족을, 사랑을, 인간다움을 잊고 있진 않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